다음은 어디로 가시냐면 85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비유동자선이 나오는데 이 중에는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일단 어디로 가시냐면 90페이지에 예제 2-8번 하나만 볼게요. 예전에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금 상세하게 나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 보세요. 주 한강의 다음 거래를 분개하고 부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7월 1일 정부로부터 정부보조금 상환 의무가 없고 추후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1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랬네요. 그러면 7월 1일 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건 뭐가 들어온 거라고요? 정부 보조금이 들어온 거예요. 10,000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정부 보조금은 보통 예금에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 돈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보통 예금에 원래 뭐 12,000원이 원래 있었다고 볼게요. 원래 보통 예금에 12,000원 우리 돈이 있었는데 정부 보조금이 1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예금에는 총 얼마가 들어있어요? 그럼 22,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12,000원 우리 거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것까지. 그런데 이 22,000원 중에 10,000원은 우리 돈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 돈은 12,000원만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보보조금, 지금 나온 정보보조금은 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있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번호 다음 번호였죠? 예를 들어서 얘 번호가 103번이라면요. 얘 코드 번호가 104번쯤 할 거예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라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 91페이지에 부분 재무상태표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7월 3일 날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7월 3일 날은 자, 뭐가 생겼어요? 기계장치가 10,000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뭐에서 빠져나갔어요? 보통예금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간 거는 보조금 받은 게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은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없어져야죠. 자, 그래서 얘가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이니까 얘의 원래 자리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 원래 자리예요. 근데 없어지니까 차변으로 정부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누구 거? 얘 거요. 104번.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 기계장치 10,000원 중에는 정부 보조금 받은 게 있죠? 10만 원이죠, 이게. 10만 원, 10만 원, 만 원. 이렇게요. 근데 이 기계장치 10만 원 중에는 정부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보통예금에 들어있긴 하지만 보조금 받은 거야 랑 똑같이 기계장치가 10만 원이지만 10,000원은 보조받은 거야. 그래서 얘도 정부 보조금이라고 해서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를 보면 기계장치는
10만 원짜리인데 정부 보조금으로 10,000원을 받은 거라서 우리 회사 건 9만 원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전에도 1급할 때, 전산회계 1급할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뭘 또 해야 되냐면 마지막 3번. 자, 12월 31일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비 정액법으로 계상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12월 31일 날 기계장치의 금액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쵸? 여기에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이라고 그랬죠? 정액법으로 하라고 했어요. 정액법.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고요. 뭘로 나누면 된다고요? 내용 연수로 나누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 원가는 10만 원, 잔존가치는 없고 내용 연수 5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1년에 얼마씩이요? 2만 원씩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를 1년 쓰지 않았죠. 1년 쓰지 않았어요. 7월 1일 날 샀으니까 우리는 6개월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2분의 6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00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계치 중에 10,000원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원받은 거지 우리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5년이라고 했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도 매년 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자, 해답에 보세요. 자, 해답에 이렇게 써놨죠. 하변에 감가상각비로 10,000원을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요계액으로 10,000원을 잡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차변에 정부 보조금 자, 상각해 주는 거예요. 얘도 5년 동안. 그래서 얘를 1,000원을 상각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1,000원을 다시 빼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서 다시 빼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얘네가 우리 회사에서 인식해야 될 건 9만 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 중에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걸 뺀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얘를 빼다가 감가상각을 빼고 얘가 9,000원이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잘 안 해요. 제가 하는 방식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으니까 얘 따로 할 거예요. 생각을 할 때. 보세요. 우리 회사 돈은 얼마만 우리 회사 거예요? 9만 원만 우리 회사 거죠? 그러면 처음에 감가상각을 할 때요. 아예 9만 원으로 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죠? 5일은 5, 8에 40. 18,000원이에요. 1년치가. 근데 우리는 6개월치만 인식해야 되니까 12분의 6 해서 감가상각비로 9,000원만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0원 정부 보조금 받은 것도 5년에 걸쳐서 상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에 대해서 잔존가치야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정부보조금 5년으로 나누면 5천 원이잖아요. 1년치가. 아니 2천 원. 1년치가 2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번 연도에는 6개월밖에 안 썼으니까 1,000원만 올해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차변으로 1,000원을 빼버리라고요. 그래서 요거 따로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거만큼이 전부 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요 부분이 회계 1급에서는 안 나오는데 세무 2급에 등장을 하는 거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번 하고 나면 부분 재무제표가 어떻게 나오냐? 자, 기이었고 정부금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 상각을 했죠. 1,000원이 없어졌어요. 상각을 해서. 그러면 얼마 남아있어요? 9,000원 남아있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얼마가 생겼어요? 10,000원이 생겼죠. 10,000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인식하는 가격은 81,000원만 장부가액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이 91페이지에 써 있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93페이지에 보면 유형자산의 손상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우리 유가증권의 손상도 잠깐 봤죠. 회수 가능 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3페이지 중간 아래쯤에 보면 5번 유형자산의 손상이라고 나오죠. 제가 어제 그거 손상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모니터를 이거를 5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하루 지나서 이거를 떨궈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손상이 생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용 보세요. 유형자산의 중대한 손상으로 인해 본질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 금액을 감액하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즉시 인식해야 된다. 자, 손상 가능성의 판단 기준이 되려면 자, 유형자산의 시장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내가 모니터를 어제 50만 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대량 생산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 이 똑같은 모니터를 살라고 그랬더니 20만 원이면 산다는 거야. 자, 그런 경우에 손상 가능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유형자산의 사용 강도나 사용 방법이 현저하게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자, 그냥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 손실이나 순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이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 이거 유형자산 모니터를 사다 놨는데 집만 되는 거야. 계속 손실만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 모니터를 샀는데 맨날 고장나. 맨날 수리해야 돼. 이 상태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이런 경우에도 손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손상 차손의 인식 기준. 자,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회수 가능 가액에서 손상 전에 장부가액을 빼면 그 차이가 손상 차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 가액은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매각 가치, 이걸 지금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순매각 가치하고 두 번째는 그냥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둘 중에 큰 걸로 회수 가능 가액을 결정하고요. 거기에서
저걸 빼주면 손상 전에 장부가액을 빼주면 그 차액만큼이 손상차손이 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밑에 순매각 가치는 예상 처분가액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뺀 금액이 순매각 가치가 되는 거고, 사용 가치는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한다. 둘 중에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되셨나요? 자, 넘어가 보세요. 9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손상차손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래서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란 얘기예요. 자, 그게 손상차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에 또 보시면 유형자산의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회사를 차리면서 건물을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뭐 10년이 지난 후에 확인해 봤더니 10억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9억을 번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렇게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원가 모형을 쓰는 회사들이 있고요. 어떤 회사는 재평가 모형을 쓰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샀는데 회사를 차리면서 1억 주고 샀어요. 우리 회사는 원가 모형을 쓴다 그러면 결산 시에 이 건물에 대해서 시가를 파악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써요? 계속 1억이라고 써줄 거예요. 취득 원가를. 이런 회사가 원가 모형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 회사는 재평가 모형을 쓰겠다 이러면 결산 시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시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가로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는데 뭐 5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5억이라고 재무상태표에다 써주겠다는 방식이 재평가 모형이에요. 그런데 재평가 모형을 쓰는 회사는 건물이 이때는 1억이었는데 처음에 1억이었는데 이때 5억으로 오르잖아요. 그럼 올랐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변에 건물이 얼마가 4억이 늘었다. 대변에 4억이 왜 늘었니? 이거를 재평가 차익이라고 해요. 4억. 자,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정 과목 쓸 때는 재평가 잉여금이 아니라 재평가 차익이에요. 그리고 얘는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처럼 똑같이 기타, 토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왜? 실현이 안 됐으니까. 미실현 보유 손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실현이 돼요? 또 처분해야 실현이 되겠죠. 보셨나요? 지금 그 내용이 6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보세요. 하나 더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기는 2016년이라고 보고요. 1월 1일이라고 보고 2019년 12월 31일 날 평가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에 결산일 날 또 평가를 해봤더니 5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대변으로 건물을 얼마를 줄이면 돼요? 3억으로 떨어졌으니까 2억을 없애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2억은 요 재평가 차익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면 돼요. 그래서 재평가 차익을 2억을 줄이면 아직 재평가 차익에는 2억이 남아 있겠죠? 재평가 잉여금에.
되셨나요? 자, 2021년 12월 31일 날 이걸 파악을 해봤더니 이 건물 가격이 5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이 5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변의 건물이 얼마나치 떨어졌어요, 이제? 3억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2억 5천만 원이 떨어지겠죠? 맞죠? 근데 대평가 차익이 얼마 남아있어요? 지금 2억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럼 얘는 없애줘요. 대평가 차익을 2억을 없애고요. 그래도 손해죠? 그러면 5천만 원에 뭐를 인식해라? 재평가 손실을 인식하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세요. 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애입니다. 얘네는 재평가 차익은 미실현된 거라서 그냥 두는 거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그런데 얘는 이제 실현이 됐다라고 보고요. 떨어진 만큼 얘는 뭘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보수주의 때문에 그래요. 손실은 무조건 인식하기로 했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고요. 이것도 재평가 손실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어요. 자, 되셨으면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없어요.